우린 사생활이 필요해. 아버진 나가세요. 아들이 집 잃은 노인 아버지를 내쫓았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진짜 저택 주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머물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자 아들이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저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엄마, 내가 엄마를 부양할 줄 아세요? 수화기 넘어 민석의 목소리가 바람칼처럼 갈라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집을 잃은 뒤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엄마 올라오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라는 한 줄의 약속뿐이었는데 그 약속이 방금 칼로 뒤집히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민석아, 나에겐 이제 너뿐이야. 나는 죽은 남편의 낡은 코트를 끌어안고 떨렸다. 목구멍이 속절없이 막혔다. 그는 비웃듯 짧게 숨을 터뜨렸다. 나도 내 삶이 있어요. 나랑 서연이는 사생활이 필요해요. 엄마가 다 망치고 싶어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지붕은 폭풍에 날아가 사라졌고 아들은 내 마음의 마지막 처마까지 닫아 걸었다. 핏줄을 밀어내는구나. 내가 중얼거린 말이 스스로를 찌르고 지나갔다. 그때 밖에서는 폭풍이 다시 울부짖었고 지하 대피소의 뚜껑이 덜컹거리며 떨렸다. 그러나 어떤 바람의 굉음도 아들의 그 한마디만큼 잔혹하지는 않았다. 지하 대피소에서 몸을 일으켜 올라왔을 때 눈앞에 있던 것은 더 이상 익숙한 부엌이 아니었다. 까만 하늘이 덮개처럼 매달려 있고 비에 젖은 차가운 바닥. 산산이 부서진 기와와 꺾인 석가래가 뒤엉켜 발밑을 메웠다. 지붕은 한낮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남편 고 박철수의 바랜 작업복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마치 마지막으로 나를 감싸려 뻗어오는 팔 같았지만 바람은 조금도 다정하지 않았다. 부러진 석가래 사이로 삐져나온 바람이 길게 울부짖었다. 운명 앞에서 비웃음이라도 터뜨리는 소리 같았다. 빈 하늘 한가운데 서자 가슴께가 얼음처럼 조여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하루의 평온은 제자리였다. 전라의 늦은 오후 노란 햇살이 붉은 기와 지붕에 내려 앉아 익숙한 온기를 반사했다. 좁은 부엌에서 끓는 물을 온기 주전자에 부어 녹차를 우리면 향이 얇게 피어올라 남편 박철수와 함께 살던 날들로 나를 데려갔다. 문간에는 그의 낡은 작업복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기름때가 스며들어 빛이 바랬고 비바람을 수없이 맞아 헤어져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못을 헝겊일지 몰라도 내게는 한 남자의 평생이 스며있는 증언이었다. 나는 옷자락을 살짝 만지며 혼잣말처럼 불렀다. 철수야, 또 바람철이네. 벽시계는 일정한 박자로 째깍거렸고 고등어 문의 고양이는 식탁 아래 웅크린 채 선풍기처럼 잔잔히 숨을 쉬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서서히 색이 돌기 시작했고 살랑이는 바람에 잎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을 지어 혼자 먹고 화로 앞에 발을 데우리라 여겼다. 그런데 선반 위 오래된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긴급! 제17호 태풍이 전라남도 연안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무 문이 덜컥거리고 창밖 하늘은 순식간에 검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오고 바람은 100개의 칼날처럼 기와를 스치며 울었다. 침을 삼키니 목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다. 설마 이 집은 수십 년을 버텼는데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이 갈라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마당의 감나무가 뿌리째 들려나가 떨어지고 처마가 떨림을 참지 못해 부르르 떨었다. 나는 철수의 작업복을 낚아채듯 움켜쥐고 부엌 뒤편의 작은 지하 대피소로 달렸다. 만일의 경우엔 여기로. 그가 늘 하던 말이 귓가에서 또렷했다. 몸을 말아 뛰어내려가 덮개를 닫자 어둠이 한순간에 나를 삼켰다. 밖에서는 괴수가 날뛰듯 바람과 비가 모든 것을 찢어발겼다. 기와가 서로 부딪히며 딱딱대고
유리가 와장창 부서지고 나무가 꺾이는 소리는 사람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큼 생생했. 이어서 몸 안의 맥이 멎는 듯한 굉음 지붕이 뜯겨나간 것이었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작업복을 끌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떨었다. 어둠 속에 남은 건 내 짧고 고르지 못한 숨뿐. 벽을 타고 돌아오는 숨소리가 대피소 안을 메웠다.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철수야, 나 좀 가려줘. 한 초가 한 세월이었다. 반 시간인지 한 세기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바람이 가라앉는 기미가 보여서야 덮개를 밀어 올렸다. 비틀비틀 계단을 올라서서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차를 우리던 부엌은 물 자국만 남은 바닥으로 변해 있었다. 식탁은 둘로 쪼개졌고 그릇은 산산조각 나 흩어졌으며 고양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감나무는 찢겨 누워 있고 푸른 감은 온 마당에 나뒹굴었다. 장터로 이어지던 흙길은 탁한 물길로 변해 부서진 기와 조각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반생을 덮어주던 붉은 지붕은 사라졌다. 상복 같은 검은 하늘만이 커다란 장막이 되어 내 위에 드리워졌다. 나는 작업복을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았다. 입술이 떨렸다. 늦장마처럼 떨어지는 빗방울이 뺨에 닿았고 뜨거운 눈물과 뒤섞였다. 가슴 안쪽에 깊고 허전한 구멍이 뚫려 내 안에 금이 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정적 속에서 나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다. 그 밤 나는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태풍이 지붕을 통째로 뜯어간 뒤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옆집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창고 한 켠을 내주고 얇은 담요 한 장을 깔아주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길게 울고 비가 굵게 내렸지만 내 속을 얼어붙게 만든 건 날씨가 아니라 방금 벌어진 빈자리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비가 그치자마자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 보았다. 봉합도 못한 상처처럼 풍경이 벌겋게 드러나 있었다. 젖은 타일 바닥, 기와장 파편과 뒤엉킨 그릇들, 몸을 낮춰 하나씩 주워 담다 보니 오래된 결혼사진 액자가 손에 잡혔다. 유리는 금이 같지만 철수의 얼굴은 또렷했다. 액자를 품에 꼭 껴앉아 가슴이 꽉 막혔다. 부엌 구석에서는 낡은 양철 상자 하나가 나왔다. 오래된 동전 몇 개와 가장자리가 달아 실밥이 드문드문 보이는 손수건 한 장. 고작 그것뿐인데도 손이 덜덜 떨렸다. 오래된 삶의 숨결이 마지막으로 닿은 것만 같아서 우비를 입은 남자가 수첩을 들고 다가와 보험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말투는 비바람보다 더 건조했다. 이 집은 전손입니다. 보상할 게 없습니다. 벽도 갈라졌고 지붕은 전부 날아갔고 바닥도 틀어졌네요. 다시 지으시려면 아예 새로 올리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묻고 싶었지만 그는 몇 줄을 적고 돌아섰다. 등 뒤에 꽂히는 한마디. 전손. 그 두 글자는 눈앞의 폐허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찔렀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해진 손수건을 꼭 쥐었다. 이 마을에 이제 내 편은 없다. 친구들은 늙었고 친척은 멀다. 옆집에 가서 전화기를 빌렸다. 젖은 손끝으로 번호를 더듬어 누르며 심장이 법정 앞에 선 피고처럼 쿵쾅거렸다. 호추름이 몇 번 울리고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순간 목이 꽉 막혔다. 수년 동안 기억 속에서만 듣던 아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내 귀에 닿자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민서가. 엄마야. 짧은 침묵. 그 뒤로 조용한 한숨 소리. 그리고 조금 누그러진 음색. 엄마, 괜찮아요? 태풍 소식 들었어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엄마라는 두 음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옥을 추슬렀다. 옥을 추슬렀다. 지붕이 다 날아갔어. 엄만 아무것도 없어. 어젯밤은 옆집에서 신세를 졌단다. 엄마에겐 너뿐이야. 수초의 정적. 꾸중이 돌아올까 겁이 났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여기로 와요. 같이 생각해봐요. 나는 젖은 눈으로 허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엄마 갈게. 조금만 챙겨갈게. 괜찮아요, 엄마. 제가 기다릴게요. 그 말에 또 울음이 복받쳤다. 수많은 밤을 웅크리고 누우며 아들이 영영 등을 돌린 건 아닌지 의심하던 날들이 스쳤다. 그런데 지금 기다릴게요 라는 한마디가 내 안의 숨을 다시 움직였다.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빌려준 이웃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가 남은 것들을 꾸렸다. 해진 여행 가방 셋, 바랜 옷가지를 조금 결혼사진과 양철 상자를 정성스럽게 싸서 하나에 나머지 하나엔 철수의 작업복을 따로 담았다. 셋을 가슴께로 끌어안으니 마치 누더기 세 조각에 내 인생 전부를 싸매는 것만 같았다. 무너진 대문 앞에 서서 크게 숨을 들이켰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피부치는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 내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피다. 그는 분명 말했다. 기다릴게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는 순간 고통이 한 발 물러섰고 심장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띄웠다.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세 개의 낡은 가방을 끌어안던 그때만큼은 확실히 믿었다. 나는 곧 다시 지붕을 찾을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리고 나는 틀렸다. 서울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해진 여행 가방 세 개를 품에 꼭 끌어안고 창밖으로 비를 보았다. 하늘은 잿빛 빛발은 잔잔했지만 전라도에서 지붕을 통째로 쓸어간 폭풍의 자락이 아직 따라붙어 오는 듯했다. 내겐 하나의 믿음만 남아 있었다. 엄마 올라오세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민석의 그 말이 절벽 끝에서 잡아당기는 끈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종점에 내리자 택시를 잡아 아들이 문자로 보낸 주소로 향했다. 강남의 반짝이는 오피스텔 거리, 통유리 외벽에 수많은 전등이 거울처럼 번뜩였다. 그 한가운데 구겨진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끌고 선 늙은 여자가 바로 나였다. 고층 건물 앞에 내려 요금을 치르고 잠시 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환하게 켜진 발코니들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긴 내 아들 집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 아들은 있지. 가방을 끌고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멈췄다. 숨이 가빠지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1703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 있는 사람은 민석이 아니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녀가 얇게 웃었다. 예의는 갖췄지만 온기는 없었다. 서연이에요. 민석 씨 여자친구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었다. 거실은 넓고 반짝였다. 광택나는 마루, 화려한 샹들리에, 어디에 올려놔도 전시품이 될 만한 소품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없었다. 자동 분사 향기는 차갑고 매끈했을 뿐 오래된 부엌의 밥 냄새와는 달랐다. 모든 게 완벽해서 더 비어 보였다.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가장자리만 살짝 걸터 앉았다. 나를 보곤 아주 잠깐 굳더니 곧 표정을 고쳐 앉혔다. 엄마 오셨어요.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낯설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래. 왔다. 민석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서연이 물잔 2개를 가져왔다. 물 드세요, 어머님. 잔을 드는 내 손이 떨렸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매 순간이 심장을 스치는 칼날 같았다. 여기 계세요. 같이 지내요. 같은 말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 말은 오지 않았다. 마침내 민석이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요 며칠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여기선 나랑 서연이가 자기 공간이 있어요. 솔직히 오래 계시면 서로 좀 곤란해져요. 눈을 깜박였다. 방금 무슨 말을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 집이 다 날아갔어. 엄마에겐 너밖에. 서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말끝은 공손했지만 결은 서늘했다. 오해 마세요.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다만 저희 둘도 아직 젊고 사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나는 민석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지 마.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이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편하실 만한 데를 알아볼게요. 복지관 쪽도 괜찮고 시설도 요즘은 좋아요. 비용은 내가 낼게요. 그 말이 칼처럼 곱게 꽂혔다. 귓속이 웅웅 울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피부치로 살을 떼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내가 다른 데서 지내라 했다. 짐이 된 사람처럼.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다. 낡은 지퍼가 마루를 끌며 긁히는 소리가 마른 장작처럼 뻣뻣하게 울렸다. 서연은 사회적인 미소를 지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민석은 시선을 피한 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등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어깨가 뻐근하게 무거웠다. 반들반들한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병원 복도처럼 싸늘하게 번졌다. 문이 뒤에서 딸깍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게 내 마지막 가족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가방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다 피가 배었다. 피부티마저 등을 돌린다면 나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심야버스가 나를 마지막 정류장에 내려놓았다. 서울은 불빛으로 환하고 나는 해진 여행 가방 3개를 질질 끌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서리 가로등 아래 공중전화가 노란불을 깜빡였지만 더 이상 걸 번호가 없었다. 17층 그 집의 문은 내 앞에서 마지막으로 닫혔다. 내 피부치인 아들은 차분하고 또렷하게 내가 다른 데를 알아보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발걸음이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다. 그날 밤 공원 옆 주차장 벤치에 앉아 버텼다. 세워둔 차들은 숨을 죽인 짐승처럼 고요했고 가로등은 길게 그림자를 느렸다. 8월 바람이 옷섭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는 가방을 끌어안고 억지로 눈을 붙였다. 멀리서 울리는 경적, 차문 닫히는 소리마다 몸이 움찔했다. 전라도의 새벽닭, 기와 위로 떨어지던 빗소리는 익숙했지만 이 도시의 텅 빈 소음은 내게 낯설고 차가웠다. 둘째 날 밤 구석에 세워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오래 쌓인 땀 냄새와 낡은 가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철수의 낡은 작업 코트를 좌석에 펴 담요처럼 덮고 몸을 웅크렸다. 깨진 창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손발이 덜덜 떨렸다. 한밤중 공중 화장실로 걸어가 얼굴을 씻고 수돗물로 목을 축였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두덩이 부은 노인이 서 있었다. 세면대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버텼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마저 힘이 들었다. 해가 뜨면 편의점 앞 벤치로 갔다. 가장 싼 도시락을 사서 젓가락으로 밥을 쪼갰다. 아무도 싸늘한 도시락을 씹는 늙은 여자를 보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서연이 떠올랐다. 말씨는 공손했고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매끈하게 식어 있었다. 셋째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더 세졌다. 무릎을 끌어안고 까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방을 뒤적이다가 잊은 듯 숨겨둔 것을 손끝에 걸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과 집 전화번호, 그리고 뒷장 구석에 볼펜으로 적힌 한 줄. 어려우면 전화해. 그 카드는 반세기 동안 내 곁에 있었다. 18배 여름, 군산 장터에서 재현을 처음 만났다. 20살의 청년. 인쇄소에서 막 나온 듯 손에는 먹이 베어 있었고 웃음은 햇빛 같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솜사탕을 사주며 말했다. 나중에 너 이름 걸어준 간판 내가 찍어줄게. 그러나 내 운명은 철수 쪽으로 기울었고 나는 그 약속을 카드 한 장에 접어 반평생을 묻어두었다. 이제 서울의 밤 공기 속에서 나는 그 카드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떨리는 건 손인지 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 기억할까? 아니면 이건 한때의 청춘이 남긴 무의미한 증표일 뿐일까? 주저한 듯 망설였다. 집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자존심까지 여백이 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기억마저 나를 배반한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철수가 생전에 하던 말이 바람 사이로 스쳤다. 만일을 대비해야지. 위험하면 안전한 대로 혼자 있지 마. 나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눈을 감았다. 떠 카드의 숫자를 따라 손가락을 올렸다. 한 자리 한 자리 또 한 자리. 전화기의 숫자판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폐차 직전에 차 안에서 떨고 있는 67이 아니라 군산장터의 인쇄기, 덕덕 소리에 귀 기울이던 18배 내가 되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나치고도 낯선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흘러들었다. 여보세요? 온몸이 굳었다. 손에서 카드가 미끄러져 좌석 아래로 떨어졌다. 오래전 깊이 묻어두었던 그 목소리가 반세기를 돌아 다시 내 귀를 두드렸다. 여전히 그 리듬, 그 온도, 눈물이 한꺼번에 솟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서 나는 속삭이듯 겨우 입을 뗐다. 재현아, 나야, 원주야. 쟁가 더마다 쟁가 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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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폐차처럼 버려진 오래된 차 안. 어둠이 어깨를 눌러 앉혔다. 누렇게 바랜 카드 한 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인쇄가 닳아 흐릿해진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반세기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몇 번이나 버리려다 참아버리지 못했다. 젊은 날의 전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한 남자의 자취가 그 한 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공중전화의 숫자판이 낡은 불빛에 번들거렸다. 한 자리, 또 한 자리. 숫자를 누를 때마다 삑 소리가 가슴팍을 북처럼 울렸다.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숨을 죽이고 수화기를 하얗게 쥐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더 낮고 거칠어졌어도 한 음절이면 알 수 있었다. 반세기 동안 꿈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목이 붙들린 듯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북받쳤다. 저쪽이 머뭇거리다 다시 물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재현아, 나야, 원주야. 짧지 않은 침묵. 내 심장 소리만 요란했다. 그리고 내 떨림과 닮은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흘렀다. 원주, 정말 원주냐?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반세기, 한 이름,
그리고 기적처럼 돌아온 순간, 늦은 시간에 미안해. 우리 집이 태풍에 다 떠내려갔어. 나 더 있을 데가 없어서. 그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렸다. 어디야? 주소를 말해. 지금 갈게. 아니야. 그냥 익숙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원주야. 거의 꾸짖듯 부르더니 바로 낮추어 떨리는 톤으로 이었다. 나는 이 전화만을 50년을 기다렸어. 도망치지 마. 내게 기회를 줘.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해.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려덜로 돌아간 듯 아팠다. 나는 낡은 키패드에 손가락을 올려 내가 있는 곳을 또박또박 눌렀다. 강남역 근처야. 마트 뒤쪽 주차장 거기 있어. 어디 가지 마. 곧 도착해. 뚝 신호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앉아 아직도 귀에 울리는 그의 목소리를 붙잡고 있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다. 조용히 먼저 떠난 철수에게 속삭였다.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천천히 죽고 싶진 않아. 약 40분쯤 지나 헤드라이트가 주차장 바닥을 환히 쓸었다. 은빛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몇 미터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내렸다. 머리는 휘었지만 어깨는 아직 넓었고 걸음은 여전히 똑부러졌다. 불빛의 얼굴이 드러나자 나는 그 눈을 보았다. 원주야. 이름 하나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간의 모욕과 서러움이 한순간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낡은 차 문을 밀고 나와 철수의 해진 코트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목으로 되불렀다. 재현아. 그는 성큼 내 쪽으로 다가오다 몇 걸음 앞에서 멈춰 나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었다. 구겨진 옷차림, 뒤엉킨 머리, 며칠 밤을 새운 얼굴,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가 손을 들어 내 턱을 천천히 받쳤다. 그의 눈과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섰다. 50년, 이 눈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 속에는 집을 잃은 상실, 아들에게서 돌아선 상처,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두 팔을 활짝 벌려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대로 그의 가슴에 고꾸라지듯 기대어 힘있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이 등을 다독였다. 이제 괜찮아. 더는 차에서 자지 않아도 돼? 서울의 밤은 아직 차가웠다. 그러나 그 품은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래, 돌아갈 곳이 있다. 은빛 제네시스가 내 앞에 멈춰섰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세월이 새겨진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박재현이 문을 열고 내렸다. 여전히 넓은 어깨, 눈길은 50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부정하듯 곱고 단단했다. 내 가슴이 덜컥 흔들렸다. 나는 세상을 홀로 버텨온 증표처럼 떠나간 남편 철수의 해진 코트를 더 꽉 끌어안았다. 원주야. 그의 목소리가 닿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체면도 말도 모두 무너졌다. 나는 여려덜비던 그 해의 소녀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밤바람이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다가와 내 앞에서 멈췄다. 세월의 단단해진 손이 어깨에 살며시 얹혔다. 낯설고도 아픈 익숙함에 온몸이 떨렸다. 재현아.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에 묵혀두었던 시간과 먼지가 산산이 흩어졌다. 그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품이 단단해 숨결과 심장 박동까지 전해졌다. 버려진 주차장의 찬 기운, 노랗게 빛바랜 가로등, 바람소리 그 모든 것 위로 늦게 도착한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한참 뒤 그는 내 어깨를 놓고 내 눈을 보았다. 깊고 맑은 눈이었다.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예쁘다, 원주야. 나는 또다시 울었다. 평생 수없이 불렸던 이름들, 엄마, 과부, 남는 사람,
짐, 그중 어느 것도 아닌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불린 순간이었다. 아직 기억해? 내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떨렸다. 잊은 적 없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50년 전 우리는 찢어졌지만 내 마음에서 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코트를 꼭 쥐었다. 하지만 난 이제 가난한 늙은 여자야. 내 아들도 날 집에서 내보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말을 잘랐다. 눈빛은 날카롭고 따뜻했다. 넌 여전히 그때의 원주야. 꿈이 뭔지 자존이 뭔지 내게 가르쳐준 사람. 집을 잃고 자식을 잃을 수는 있어도 너 자신만은 잃지 마.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순간 그가 팔로 나를 받쳤다. 가자. 목소리는 결연했다. 오늘 밤 널 더 이상 차에서 재우게 두지 않겠다. 그는 문을 열며 예전 여름비 속에서 우산을 들어주던 때처럼 내 머리를 살짝 가려주었다. 조수석에 앉아 새 가죽 냄새가 은은히 났다. 며칠을 버틴 곰팡내와 전혀 다른 냄새였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아 옆을 보았다. 차는 서울의 밤을 가르며 달렸다. 유리창 너머 불빛들이 길게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진한 어둠을 더듬었다. 그때 그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기듯. 난 너를 50년 기다렸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 빚 함께 갚자.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분노와 의지가 타올랐다.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는 나무가 우거진 길로 접어들어 널찍한 집 앞에 멈췄다. 정원등이 환히 켜지고 하늘로 치솟은 전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이런 곳을 내 발로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내가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 자리라고 생각해. 다리가 풀렸다. 시야가 촉촉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내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다. 손을 잡힌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는 듯했다. 아들의 문 밖에서 등 돌린 여자에서 이름으로 불리고 신뢰로 맞이받는 사람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의 마음이 그대로일까? 피부치도 등을 돌린 내 삶에서 이 사람에게 기대어도 될. 그 밤 번듯한 식탁 위에 뜨거운 차가 김을 올렸다. 재현은 내 맞은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노란 불빛 아래서 그가 다시 아주 천천히 말했다. 원주야, 이제 너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데이데이.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상처의 물이 아니라 희망의 물이었다. 재현의 집에서 맞는 첫 아침. 코끝을 간지르는 커피향에 눈을 떴다. 연한 크림색 커튼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참나무 책장과 창가에 호접난 위로 고요히 번졌다. 방은 내가 전라도의 반 집쯤 되는 크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차갑지 않았다. 머리맡 협탁에 접힌 쪽지 한 장 정갈한 그의 글씨. 푹 자. 내가 먼저 아래로 내려갈게. 제이. 난간 밖으로 참새가 쪼르르 내려앉는 소리. 아래층 부엌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똑딱거리며 숨쉬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거울 앞에 선이 눈가붓기가 아직 덜 가셨다. 그러나 어딘가 안쪽 깊은 곳의 떨림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머리를 빗어 얌전히 묶고 맨발로 따스한 마룻바닥을 밟아 계단을 내려갔다. 층층이 울리는 나무 계단에 톡 하는 작은 소리가 오래 겁먹었던 심장의 박동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듯 고르게 이어졌다. 부엌에선 재현이 등짐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엷은 청색 앞치마를 걸치고 팔을 걷어올린 손목에는 오래전 현장일을 버틴 듯한 길고 가는 흉터가 있었다. 솥에서는 된장국이 잔불에 숨쉬듯 보글거렸고 옆팬에서는 고등어가 황금빛으로 지글거렸다. 살이 터지지 않게 뒤집는 손놀림이 야무졌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번지자 빈속이 작게 움츠러들었다. 집밥 냄새가 이렇게 오래 낯설었나?
누가 식탁에서 기다려주는 아침이 이렇게 생경했나 싶었다. 일어났어? 그가 돌아서며 습관처럼 옅게 웃었다. 깨울까봐 조마조마했지. 내가 뭐라도 도울까? 두 손이 이를 찾듯 허공을 더듬었다. 무 하나만 깎아줘. 아일랜드 위 반드시 놓인 채소들을 가리켰다. 나는 칼을 들어 무껍질을 천천히 벗겼다. 바람 틈에 떨고 언제든 지붕이 날아갈까 긴장하던 부엌이 아니었다. 전라도 집의 붉은 타일 바닥. 그을음이 지워지지 않던 모서리. 오래된 연탄불의 냄새가 문득 목구멍을 막았다. 그는 오이김치를 내 앞으로 살며시 밀어놓으며 내 얼굴빛을 스치듯 보고는 말머리를 바꿨다. 오늘은 소박하게 고등어, 된장국, 오이김치. 생선 양념은 어머니한테 배웠어. 남자도 세 가지면 혼자 살아간다 하시더군. 혼자 산지 오래였어? 내가 물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걸고 잔을 꺼냈다. 오래 살다 보니 침묵에도 냄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언제 그걸 깨야 하는지도 배우게 됐지. 커피를 내 앞에 조심스레 밀어두며 덧붙였다. 오늘 네가 원하면 마트에 가자. 네가 늘 쓰던 걸 골라. 이 부엌엔 네 냄새가 필요해. 내 냄새. 순간 멈칫했고 마른 웃음이 툭 새어나왔다. 어색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그 말을 오랜만에 듣네. 아침은 느리게 흘렀다. 그는 고등어의 가장 부드러운 배살을 내 그릇에 올렸고 나는 막 참기름을 살짝 더한 김치를 그에게 슬며시 밀어주었다. 집게 하나, 숟가락 하나가 오가며 헤어진 마음의 가장자리들이 얇은 실로 다시 꿰매지는 느낌이었다. 식사 뒤엔 보리차를 데웠다. 뒤뜰 베란다에 나란히 앉으니 키 큰 전나무들이 바람의 물결처럼 흔들렸다. 멀리 서울의 소음이 흐르되 이 정원 안에서는 두터운 유리문 뒤로 눌려진 듯 미약하게만 들렸다. 나는 전라도의 감나무가 얼마나 실하던 나무였는지, 식탁 아래 말아자던 치즈탭이 고양이, 현관에 걸어둔 철수의 작업 코트에 스치고 지나가며 손끝으로 한 번씩 만지던 버릇을 이야기했다. 일상의 조각을 꺼낼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조여들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끄트머리에서 미끄러지듯 그늘로 들어갔다. 아들 민석 1703호의 문턱. 어머니는 다른 데가 편할 거예요. 라는 목소리. 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과하게 조여진 줄의 삐걱임처럼 내 말 끝이 흔들렸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멈추자 그제야 오래 손질한 듯 단단한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포시 얹혔다. 빨래와 햇볕에 마모된 내 손에 작은 산 하나가 얹히듯 따뜻하게.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울지 않았다. 아마 눈물은 몇 주 동안 이미 다 써버렸을 것이다. 대신 가슴속 어디에선가 불씨 하나가 조용히 살아났다. 어른에게는 그 온기가 장담이나 맹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점심엔 같이 마트에 갔다. 내가 카트를 끌고 그는 뒤에서 밀었다. 양념 코너를 지날 때 손이 먼저 기억해 온간장 병을 집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간장 한 병이 사람을 옛 부엌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아는 눈치였다. 쌀도 새로 사자. 오늘 밤은 네 밥이 먹고 싶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또 웃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젊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장에서 도면을 감히 고쳤다가 혼나고 고친 게 맞아서 반장으로 올라가고 소규모 도급을 맡고 회사를 만들고 크면 클수록 혼자 먹는 밥이 많아졌지. 그는 농담처럼 말했고 사실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옆모습 고든 콧날, 눈가의 잔주름을 흘끗 보며 건넸다. 가정을 생각해 본 적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나는 기다렸다. 다들 좋다더라. 식당도 예약하고 반지도 맞추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전날 밤 말했지. 못하겠다고. 내 안에 누가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그래도
심장이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정원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도로 소음마저 사라진 듯 했다. 난간에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 우리를 굽어보았다. 나 때문이었어? 입술이 말린 종이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그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주전자를 들어 내 잔에 보리차를 더 따랐다. 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 젊은 날의 약속 때문. 해질녘.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김치는 도마 위에서 사각사각 잘리고 된장국은 내 입맛대로 다시 한번 간을 맞췄다. 재현은 상추를 씻어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히고 팔을 칼끝으로 송송 내렸다. 김이 몰아고르는 밥을 퍼다 서로의 그릇에 담았다. 철수가 나무숟가락으로 사발을 한번 톡 치던 소리가 기억의 깊은 수면을 치고 올라왔다. 나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은 한숨을 쉬었다. 먹자! 그가 말했다. 배고픈 사람부터. 우리는 천천히 오래 씹었다. 그는 국이 진한데 무겁지 않다고 했고 생선은 껍질이 바삭한데 살은 촉촉하다고 했다. 나는 늙어서도 입은 살아있네 라고 핀잔을 줬고 그는 그저 밥그릇 안을 호수보듯 내려다보며 웃었다. 남들이 보면 아무 일 아닌 대화였지만 나에겐 부활의 처방전이었다. 저녁 산책을 나섰다. 정원길에 밝힌 조명이 별처럼 하나씩 켜졌다. 그는 회사 이야기, 지어올린 건물들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여름밤 작은 다리 위에서 소녀 하나를 기다리던 이야기까지 꺼냈다. 마늘밭 도와주느라 늦었다던 소녀. 라며 웃는 눈. 나도 따라 웃었다. 마음이 종이장처럼 가벼워졌다. 하지만 흉터는 살 아래 그대로였다. 살짝만 스쳐도 욱신거리는 자리. 집으로 들어와 겉옷을 걸던 순간 거실 탁자 위 전화가 떨렸다. 화면에 숫자 배열이 떴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내 손이 외운 그 번호 민석. 막 데운 방 공기가 살짝 식었다. 내 목은 굳었다. 재현은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여기 있어.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 애써 침착을 억누른 아들의 목소리. 나는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피부 아래 푸른 핏줄이 눈에 띄었다. 한평생 일군 증거처럼 또렷했다. 옆에서 재현의 손이 탁자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작은 산처럼 믿음직하게 오늘 밤은 바쁘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내일 얘기하자. 민석이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엄마, 누구랑 있어요? 그 남자랑 맞죠?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전라도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다른 비구름이 문 밖에 서 있었다. 내일. 같은 톤으로 반복했다. 내일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자 다시 정적이 돌아왔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오늘 밤은 푹 자. 낮고 따뜻한 목소리. 내일 폭풍이 오면 같은 처마 아래 설 거니까. 나는 가늘지만 질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손끝이 닿은 평온이 내 안에 얹혔다. 그 가장자리에 또 다른 바람의 마찰음이 미약하게 일었다. 열기가 손바닥을 지나 심장으로 흘렀다. 어둠이 다시 스며들어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 공기가 얇은 안개로 돌계단을 감싸고 현관 앞 소나무 잎 끝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아직 반짝였다. 나는 사골국에 올릴 파를 송송 썰고 재현은 싱크대에서 쌀을 일고 있었다. 평생 해온 손놀림처럼 익숙하고 단정했다. 보글보글 약불에 숨쉬는 국물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마음이 한 칸 내려앉는 듯한 드문 안온함이 가라앉았다. 선반 위 휴대전화가 떨렸다. 화면에 숫자가 번쩍였다. 민석. 손이 굳었다. 칼끝이 비켜나가 도마를 탁 하고 찍었다. 재현이 짧게 내 쪽을 보더니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도마 옆에 얌전히 손바닥을 포개어 올리며 조용히 말하는 듯 했다. 여기 있어. 전화를 받았.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작았다. 수화기 넘어 숨을 몰아쉰 사람의 호흡. 엄마, 드디어 봤네. 그래, 어디 있어요? 창밖을 흘끗 보았다. 정원엔 이슬이 아직 앉아 있고 햇살이 막 번져들었다. 안전한데. 누구랑?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화기에서는 펜 끝이 탁자에 닿는 소리, 종이가 비벼지는 마찰음 감정을 업무로 눌러 담는 사람의 소리가 흘렀다. 엄마. 민석이 목을 낮췄다. 달래는 톤을 흉내냈다. 전라도 이웃들이 엄마 서울 올라왔다더라. 엄마, 지금 누가 모셨어요? 누가 데리러 왔어요? 오래된 아는 사람, 부자예요? 짧은 침묵. 내 심장 고동이 내 귀에까지 들렸다. 그 남자 누굽니까? 민석이 곧장 파고들었다. 이름? 무슨 일 하는 사람? 엄마랑 언제부터 알던 사이? 박재현?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젊을 때 친구. 지금은 건설하는 사람. 하지만 내게는 문 앞에서 등을 돌렸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 수학이 넘어가 멈칫했다. 건설? 한성? 모리슨? 아니. 중얼대더니 톤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엄마를 부양한다는 겁니까? 방금 네가 쓴 부양이라는 단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엄마는 그 말이 싫다. 오해하지 마. 민석이 음색을 다시 매만졌다. 엄마가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요즘 세상에 선의를 내세워 다른 걸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 다른 게 뭐? 돈, 집, 체면. 그가 멈칫하더니 훈계처럼 덧붙였다. 엄마는 노인이야. 취약해. 맞아. 사골 위에 잔기름이 동글동글 맺혀 돌았다. 엄마는 취약해. 특히 아들이 엄마는 다른 데가 편할 거예요 하고 문을 닫을 때 그는 길게 숨을 뱉었다. 그날은 미안해.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엄마를 좋은 데 알아보려 extended stay? 아니면 복지센터? 내가 끊었다. 네가 말한 좋은은 결국 멀리의 다른 말이더라. 엄마. 민석이 멈췄다가 줄을 당겼다 놓듯 목이 굳어졌다 풀렸다.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내가 가서 모실게. 집에 와서 제대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 모든 것. 그 남자 얘기. 엄마 어디 계실 건지, 엄마 재산. 그는 스스로 혀를 깨문 듯 말을 접었다가 급히 고쳤다. 전라도 집보험 처리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준다는 단어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보험사 직원이 왔어. 한마디로 끝냈지. 싹 잃으셨네요. 라고. 그 말 알아듣지? 알아. 그래도 제 평가라는 게 그 싹 잃었다는 말에 다른 뜻도 있어. 나는 칼을 내려놓고 행주에 손을 닦았다. 태풍 지나고 지붕 없는 하늘 아래 서 있다는 뜻. 그리고 네 집 문 앞에서 서 있었다는 뜻. 긴 침묵. 그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사실인데. 나는 물기를 털고 돌아섰다. 오늘 전화한 이유가 뭐야? 그는 일하듯 묻는 목소리로 돌아왔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갈게. 그리고 그 남자 너무 빨리 믿지 마. 내가 좀 찾아보니까 결혼 안 했지? 부자인데 혼자 사는 남자 보통 문제 있어. 엄마가 감정이용 당할까 봐 찾아봤다고? 나는 눈살을 좁혔다. 언제부턴가 엄마가 네 조사 대상이 됐니? 관심이야. 아니, 관찰이야.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였다. 엄마가 지치고 더럽고 잘 돼도 없을 때 네가 한 건 관찰이었어. 그리고 결론은 다른 데 가라. 지금 엄마가 따뜻한 데 있으니 또 관찰하더니 결론은 이용당한다. 엄마는 내 엄마야. 그가 목을 올렸다. 공손한 연기를 벗었다. 피부 치면 내가 신경 써야지. 좋아. 나는 보이지 않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부치 얘기를 하자. 피부치는 버리니? 사과했잖아.
그때는 서연이가 그래. 네 여자친구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했지. 그럼 엄마는 쉘터가 필요했어. 나는 일부러 영어를 부딪히게 놔뒀다. 너는 프라이버시를 택했어. 엄마 너무 아니. 방금 갈아낸 칼날처럼 소리를 눌렀다. 정확히 말할게. 그날 피부치는 문을 닫았고 오늘 피부치는 엄마가 누구와 있는지부터 묻는다. 재현은 불을 살짝 줄였다. 대파가 국에 닿으며 올라오는 향이 정말 집의 냄새였다. 민석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보상금 혹은 언론 노출을 노릴 수도 있어. 그런 사건 그 사람은 네가 한 번도 주지 않은 걸 내게 줘. 나는 얇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존중, 수화기 건너편이 텅 비었다. 그 말, 존중은 문을 여는 데서 시작하지 닫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 나는 도마 옆에 떨어진 파 한 조각을 주워 그릇에 담았다. 존중은 맞은편에 앉아 같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거지. 회의하듯 마주서서 따지는 게 아니야. 따라 예. 딱딱 펜 끝이 책상에 2번 부딪히는 소리. 민석이 낮게 내렸다. 엄마, 나도 곤란해. 나 서연이랑 같이 살아. 그 애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원칙적이야. 며칠만, 정말 며칠만이면 내가 그런데 엄마가 가버렸지. 내가 간 게 아니야. 내쫓긴 거지. 나는 바로 잡았다. 나는 그건 그는 힘이 빠졌다가 길게 숨을 쉬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내가 고칠게. 돌아와. 서연이한테 얘기했어. 그 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날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건 태풍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으니까. 그는 더듬거리며 안전한 이유를 붙잡았다. 전라도 집 사진 보여주니까 울더라. 모셔오고 싶대.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었다. 비아냥이 아니라 피곤해서 나는 소리였다. 그 애는 사진 보고 울지.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 앞에서 국부터 끓여.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고백. 엄마, 나 질투해. 나는 놀랐. 그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제대로 말했. 다른 사람이 엄마를 보살피는 게 싫어. 나도 엄마가 나를 잊을까봐.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틀린 거 알아? 그래도 엄마, 그 사람에게 기대지는 건 부자는 그냥 주지 않아? 지금 부자 운운했지. 그럼 가난한 남자였던 네 아버지는? 그 사람은 평생 그냥 줬다. 그는 숨을 길게 뾰족하게 들이켰다. 엄마, 아버지 얘긴 꺼내지 말아줘. 왜? 네가 방금 남자들을 꺼냈잖아. 김이 치솟는 냄비 위로 눈을 가늘게 떴다. 잘 들어 민석.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기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내 이름으로 불린다. 아무도 나를 짐이라 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안 돼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 돌아오세요. 내가 모시러 갈게. 집 근처에 월세를 잡아드릴게요. 주말마다 내가 갈게. 넌 지금 엄마를 네 시간표에 끼워놓고 있어. 그게 책임이야. 그건 통제야. 나는 평평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평생 시간표대로 살았다. 밥하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네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시간, 네가 다른 데가 편할 거예요 라고 말한 순간 시간표는 깨졌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시 맞춰 네 편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 남자가 엄마 귀에 너무 많이 속삭였네. 민석이 튀어나왔다가 자기가 헛디딘 걸 안 듯 멈췄다. 미안, 그냥 엄마가 달라졌어. 그래. 나는 재현 쪽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따뜻한 벽처럼. 엄마가 달라졌지. 더 이상 빌지 않아. 짧고 압축된 침묵. 그리고 낮게 기운 목소리. 엄마 후회할 거야. 왜? 그쪽 세계 사람들.
엄마가 아는 만큼 단순하지 않아. 오늘 내가 직접 갈게. 오지 마. 이번엔 내 아들에게 처음 쓰는 톤으로 단단하게 그만을 명령했다. 오늘은 안 된다. 얘기하려거든. 내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베리데르 간지. 그 남자가 없나? 나는 부엌이 낯선 사람 냄새 나는 게 더 겁나. 1703호 앞에서 내 심장을 베어가던 문장 한 줄을 돌려주듯 던졌다. 수화기가 작게 갈렸다. 그는 다시 명분을 집었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 이미 대답했지. 안전한 곳.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한 뼘 떼었다가 다시 갖다 댔다. 잘 들어 민서. 너는 엄마를 한 번 버렸어. 이 말 기억해. 뚝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 다시 고요가 깔렸다. 작은 불 위에서 국이 잔잔히 끓고 파향이 또렷하게 올라왔다. 손이 잠깐 떨리다 멎었다. 눈물이 뜨겁고 맑게 손등으로 한 방울 떨어졌다. 닦지 않았다. 수증기와 눈물이 섞여 눈앞에 아주 얇은 안개막을 만들었다. 재현이 불을 끄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뭐라 했냐도 내가 대신 욕해줄까도 없었다. 그저 곁에 붙어 서서 내 심장이 박자를 낮추는 소리를 함께 들어주었다. 잘했어. 그가 낮게 말했다. 아직 떨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떨림도 버팀목이 될 수 있어. 그가 가볍게 웃었다. 내일 그가 온다면 네가 고른 자리에서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은 쓰라리고 동시에 가벼웠다. 매운 약을 바른 자리가 화끈거리며 낫는 길로 들어서는 느낌. 끓는 냄비를 보았다. 저건 점심만이 아니었다. 대답 그 자체였다. 한 국자 떠서 남은 파를 솔솔 흩뿌렸다. 파가 국에 닿으며 지익하고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휴대전화가 한 번 더 떨렸다. 민석의 문자. 내일 11시 서초공원 앞 카페. 나 혼자 갈게.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전화를 놓았다. 눈가가 아직 젖어 있었지만 허리는 곧게 섰다. 밝은 부엌. 사골과 파의 냄새 한가운데서 나는 알았다. 방금 아들에게 전화를 끊었고 죄책감이 나를 삼키지 않았다. 바깥 햇살이 한 칸 더 밝아졌. 빛의 가장자리엔 또 다른 비구름이 어른거렸다. 그래도 이번엔 내겐 처마가 있다. 그리고 내 부엌의 불은 내가 켠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드물게 맑았다. 막말린 흰 수건처럼 구름이 얇게 걸리고 햇빛은 깨끗이 씻은 마당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재현은 직접 빨간 달리아를 한 병 가득 꽂아 정원 테이블 한가운데 놓고 소나무 줄기를 두른 전등줄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을 집게로 고정했다. 18살의 내가 머리를 묶고 웃는 얼굴,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린 청년 재현이 공장문 앞에 서 있는 사진. 시끄러운 음악도 요란한 천막도 없었다. 오래 본 사람 몇, 집사 마리아와 묵묵한 정원사, 재현의 오랜 파트너 토마스,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백발의 목사님만이 자리를 채웠다. 나는 짙은 남빛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흰 안개꽃 한 다발을 품에 안았다. 바람이 살짝 스치자 치맛자락이 가볍게 물결치고 내 마음도 그 물결을 따라 조용히 흔들렸다. 평생 폭풍우를 머리에 이고 살아왔는데 오늘은 작은 한 조각 하늘이 내 머리맡에 얌전히 머물러주는 듯했. 서약은 짧고 담담했다. 목사님은 시간이 엉킨 매듭과 그것을 참고 풀어내는 살아남은 자의 손에 대해 말씀하셨다. 박재현 씨, 김원주 씨를 마지막 날까지 아끼고 돌보시겠습니까? 물으실 때 재현은 곱게 나를 보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예. 내 차례가 왔을 때 목이 말라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겨우 예 두 글자를 뗄 수 있었다. 그래도 손은 떨렸고 그의 손이 살짝 힘을 주었다. 겨울 한가운데 작은 난로 같은 온기였다. 막 목사님이 책을 덮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문 밖에 선 사람은 민석이었다.
짙은 네이비 슈트에 같은 색 넥타이,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 봉투 하나. 뒤에는 서연이 없었다.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를 그려 넣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들어오며 말했다. 눈빛이 한번 휙 돌았다. 사람 수를 세고 테이블 간격을 재고 동선을 계산하는 눈. 온기를 찾기보다 가치를 따지는 보험 설계사의 그것과 닮아소름이 스쳤다. 고맙다. 나는 담담히 받았다. 바빠서요. 즉각 대답하고 재현에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손하되 과하지 않았다. 작은 연회가 시작됐다. 제철에 맞춘 한식 몇 가지 잡채, 불고기, 참기름에 버무린 상추 샐러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삼계탕. 나는 막걸리를 돌리며 오래전 마을 솥뚜껑 앞에서 일꾼들에게 잔을 채워주던 습관대로 조심스레 따랐다. 민석은 굳이 내 앞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며 예의 바른 물음을 이어갔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잠은 주무세요? 박 선생님과 입맛은 잘 맞으세요? 받고 칭찬했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 가는 현 하나가 팽팽해졌다. 말에 무게가 없었. 문장마다 미리 적어둔 대본처럼 매끈했고 끝마다 작은 갈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첫 잔이 돌고 민석은 자리를 옮겨 재현 곁으로 앉았다. 목소리를 낮추고 점잖게 웃었다. 예전부터 박 선생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즘 건설이 어렵습니다. 회사를 잘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재현은 짧게 하고 찻잔을 천천히 돌렸다. 저는 상업보험을 합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다. 보증이나 리스크 관리 쪽으로 도움을 드릴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서초 쪽에 곧 진행하실 프로젝트가 있나요? 제가 아는 펀드가 몇 군데 있어서. 토마스가 슬쩍 옆눈질을 하고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맞은편에서 불고기와 구운 마늘 향 사이로 떨어지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들었다. 돈, 프로젝트, 펀드, 보증. 시작은 도와드릴 수 있다였지만 끝에는 보이지 않는 고리가 매번 달렸다. 재현은 여전히 느긋하게 고기를 집어 깨소금 소금에 찍었다. 고맙네. 목소리는 평평했다. 그쪽은 우리 팀이 맡아서 하고 있어.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몸을 더 숙이고 한 톤 더 낮췄다. 선생님, 실례지만 정직하게 여쭤도 될까요? 유언장은 작성하셨나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칼과 포크 소리가 잠깐 멎었다. 바깥의 바람 소리마저 한 올 줄어든 듯했다. 민석은 곧바로 어색한 웃음으로 수습했다.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 제 말은 혼인 이후 재산 계획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제 책임이라. 재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의 온화함이 깊이 한 단계 내려앉아 겨울 물 표면처럼 차분하고 단단해졌다. 그는 민석을 곧바로 보며 천천히 물었다. 자네, 어머니를 걱정하나? 네. 기회를 잡은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그럴듯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내가 무얼 그럴듯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민석은 침을 삼켰다. 아니요. 그냥 여쭌 겁니다. 선생님이 성공하셨으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늘 자넨 묻지 않았어. 재현이 물잔을 들었다. 쟀지. 돈의 자로 나를 재고 같은 자로 어머니도 쟀어. 공기가 한 단 내려앉았다. 정원사가 샐러드를 덜던 손을 멈추고 마리아가 내 눈을 조심스레 살폈다. 내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민석은 체면을 다잡으려는 듯 억지로 웃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드시죠. 내가 끼어들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아주 가볍게 저으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는 의도가 아니야. 심장이야.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더 느리게 말했다. 어머니가 자네 집문을 두드리던 날, 자네는 프라이버시를 패밀리보다 먼저 골랐지. 그건 지갑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린 결정이었나? 민석의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사과드렸습니다. 그날은 저희도 당황했고요. 오늘은 어머니께 축하드리러 온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자넨 자리를 되찾으러 왔지. 재현의 말끝이 새 칼날처럼 반짝였다. 부자 곁의 자리. 자네는 그걸 축하라고 부르네? 민석의 표정이 연달아 바뀌었다.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그는 주변 시선을 훑고 다시 애써 미소를 세워 올렸다.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지켜야죠. 어머니를 지키는 일은 문을 여는 데서 시작하지. 재현이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은 채 말했다. 새 남편의 유언장을 따지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짧게. 모두가 숨을 고르는 틈이 생겼다. 나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목에서 굴러나오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둘이 엇갈렸다. 몰리는 아들을 보는 아픔과 내 대신 앞에 서주는 사람을 보는 안도의 불빛. 선생님, 민석이 내게로 몸을 돌려 구원을 청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 하지만 안전하기도 해야 해. 엄마가 착각할까봐 두려워. 재현은 피식. 아주 조금 입꼬리를 올렸다. 빈정이 아니라 피로였다. 자네는 친아들에게 문을 닫혀 차에서 사흘을 잔 여자가 뭘 착각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눈을 감았다. 망치가 내려친 것처럼 가슴팍이 울렸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웠다. 눈을 떠 민석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착각하지 않아. 깨어났지. 민석의 손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다. 얇은 미소가 부서졌다. 그의 눈 한가운데서 내가 오래 기다렸던 감정이 잠깐 반짝였다. 부끄러움. 아주 잠깐. 곧바로 야망이 커튼을 쳐 올렸다. 한낮 햇빛을 가리듯 재빨랐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라벨은 비싸 보였고 맛은 떨겠지. 그는 발을 재빨리 돌렸다. 잠깐. 재현이 불렀다. 민석은 멈췄다. 돌아보지는 못했다. 재현은 앉은 채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 앞에서 딱 한 번만 말하겠네. 오해하지 않게. 자네는 어머니보다 돈을 더 신경 쓴다. 오늘 일을 계기로 자네가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네. 이 집 문은 열려 있어. 다만 제대로 고개 숙여 사과할 사람에게만, 재려고 드나드는 사람에게는 아니야. 민석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깨가 한번 떨렸다. 그리고 전보다 낮게 머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반톤 낮아져 있었다. 곧장 정문으로 향했다. 대문이 킥하고 가볍게 울리고 닫혔다. 바람결에 스친 잎 하나처럼. 잠깐. 테이블이 비어있듯 고요했다. 토마스가 코를 훌쩍이고 잔을 들었다. 사람들 웃음이 낮게 퍼졌다. 팽팽하던 줄이 톡 끊어지는 소리처럼 긴장이 풀렸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식은땀으로 차갑던 내 손을 그제야 자각했다. 재현이 내게 몸을 돌렸다. 미안해. 좀 직설적이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직설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고개를 숙였을 거야. 말하고 나서야 내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다. 통쾌함이 아니라 마침내 허리를 펴본 사람의 웃음. 잔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잔디 위에 새 경계선이 얇게 그어졌다는 것을. 이쪽은 진짜 가족의 밥상, 저쪽은 계산과 잣대. 해가 기울자 전등줄이 반짝 켜지고 재현은 나와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말이 좀 샜지. 그가 중얼거렸다. 들었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기다릴 거야. 그 문으로 들어올지. 우리는 가장 큰 소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 나는 그를 보았다. 약속보다 더 믿음직한 것이 그의 눈에 있었다. 약속을 지켜온 습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나는 마치 얻어먹는 사람처럼 발끝으로 걸었다. 오늘 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닿자 온기가 둥글게 번졌다. 어딘가 멀리서 경적이 한번 울리고 머리 위 전등줄이 살짝 흔들렸다. 내 심장은 조용히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부풀었다. 막 완료에 맞춰 올라온 밥처럼 탱글하게 부풀었으되 쉽게 무너지지 않게. 오늘 밤 나는 재현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폭풍이 온다 해도 나는 그와 함께 나설 것이다.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달라 애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은 열려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문 밖에 잣대를 내려두고 들어오라고. 가을 아침. 서울 외곽의 햇빛이 넓은 유리창을 비집고 들어와 반질한 원목 바닥 위에 얇게 펼쳐졌다. 나는 재현과 함께 지내는 집의 긴 식탁 끝에 앉아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커피 머신이 또르르 방울을 떨구는 소리, 정원 쪽에서 들려오는 참새 지저김이 겹치며 묘하게 안온했다. 평생을 떠돌 듯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숨을 고르고 커피 볶은 냄새를 들이마시며 바람 소리를 듣는 아침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식탁 맞은편. 오크 선반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반드시 걸려 있다. 결혼사진도 가족사진도 아닌 모서리가 달아바랜 명함 한 장 푸른 잉크로 박재현 해닐 컨스트럭션이라고 인쇄된 이 유리틀 안에 조용히 놓여 있다. 차 안에서 웅크리던 그 밤 내가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세 개의 끈. 나는 수치의 밑바닥에서 걸어나와 내 품위를 다시 찾아왔다고. 정원에서 재현이 들어왔다. 막 따온 빨간 사과를 바구니째 들고 회색 니트가 햇볕에 은은히 빛났다.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오늘 김치찌개에 사과 조금 넣자. 단맛이 은근히 배어들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기억하네? 고향서 가을만 되면 어머니가 꼭 그러셨지.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잠깐 액자 속 명함을 바라보았다. 회사 이름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를 다시 이어준 종이 한 장이라서 그러지. 나는 시선을 내려놓았다. 가슴 한켠이 잔물결처럼 출렁였다. 아들한테 문전박대 당하던 내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앉아있다. 그때 전화벨이 고요를 끊었다. 화면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이 짧게 조여들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재현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 나는 여기 있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를 눌렀다. 엄마. 서둘러 꾸민 다정함 대신 낮고 더딘 숨이 먼저 들렸다. 건강은 괜찮아? 괜찮다. 너는? 그럭저럭. 일이 좀 버거워.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그가 낮게 말했다. 엄마, 결혼식 날 내가 무례했어.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행복해 보였다는 건 인정할게. 나는 말이 잠시 막혔다. 계산이 빠른 목소리 너머로 처음으로 진짜가 스쳤다.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엄마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그는 천천히 삼켰다. 그래도 배워보려고. 엄마, 나한테 아들다운 기회를 줄 수 있어? 나는 전화를 꼭 쥐었다. 오래된 통증이 다시 스쳤지만 옛날처럼 찢어지진 않았다. 아들답다는 건 피부치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아니야. 문을 열어 엄마를 들이고 밥상을 같이 앉는 거야. 그걸 할 수 있겠니? 긴 침묵 끝에 아주 조용한 대답. 응. 해볼게. 전화를 내려놓자 눈물이 차올랐다.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물살 같았다. 재현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 경계를 잘 세웠어. 나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그래. 이제는 아니오를 배웠지. 내 자식에게도. 우리는 점심 준비를 함께 했다. 나는 사과를 씻고 그는 김치를 썰었다. 찌개의 새큼한 김과 사과의 은근한 단내가 부엌을 채웠다. 옛 전라도 부엌과 닮았지만 이번엔 불안이 없었다. 뜨끈한 찌개를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는 순간 폭풍 뒤에 그 황량한 바닥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래도 지금 나는 빛이 가득한 부엌 한가운데 서 있고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과 나란히 있다. 오후엔 정원으로 나갔다. 늙은 소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으니 위에서 가을바람이 전등줄을 살짝 흔들었다. 저편 유리 너머 액자 속 명암이 기울어진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재현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의 심장 박동이 일정하고 든든하게 이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폭풍이 모든 걸 가져갔지만 대신 나 자신을 돌려줬어. 그 순간 알았다. 내 여정은 원을 그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더는 버림받은 여자도 문간에서 떨며 쉼터를 구걸하는 엄마도 아니다. 나는 나다. 경계를 세우고 내가 어디에서 행복한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조용히 오래갈 평화를 키워가는 사람이다.